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가 이제 번복을 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이딴 이 탄핵 추진 움직임을 비판을 했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한 김용민 의원 발언부터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경거망동 행동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좀 전에 최지훈 기자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만 어제 이제 검찰총장 탄핵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30분 만에 아니다, 또 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제 번복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네. 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김용민 의원이 방금 확대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저는 원내대변인 최혜영 의원이 조금 오해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법한 검사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그 탄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걸 조금 착오를 하시고 아마 그 언론 백브리핑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검찰총장의 탄핵 이야기가 오고 갔던 사실들은 좀 있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탄핵 사유가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지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요, 지난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이요,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어 해놓고선 이 상황에서 수사 상황을 문제 삼아 탄핵하겠다? 이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거를 검토를 안 하고 얘기를 했을 리는 만문데. 그러니까요. 2020년도 저희 기억에 한 10월 달인가요? 그때쯤 추미애 장관이 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도 말고 지휘권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휘권 행사를 했어요. 그거 기억이 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바뀌었지만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경우에도 지휘권을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걸 알면서 저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검찰 기능의 무력화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2020년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추진했잖아요. 이 징계를 탄핵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원전 사건 등에 대해 수사가 강하게 되자 그 당시에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하면서 직무정지됐어요. 그 당시에도 무력화한 거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을 통한 무력화 이전에 이런 탄핵이라는 헌법적 제도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무력화한 검찰 기능의 무력화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원석 총장, 그다음에 무슨 이정섭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섭 그 차장.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에서 탄핵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개별 주체들의 특성이 문제가 아니고 검찰 기능을 무력화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권력 분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기관이니까 검찰 기능을 무력화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국민을 위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 또는 잠재적 수사 이런 것들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검찰 기능, 국가 기능의 검찰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글쎄 이게 아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다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냐. 물론 앞서 나가는 겁니다만은 그런 식의 언급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 변호사님께서 이제 의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언급했듯이 추미애 검찰총장이 얘기해서 그 박탈된 상태를 몰랐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탄핵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범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항소심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을 터인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혐의가 없으면 그냥 무혐의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종결 처분이 나지 않았어요. 여기 기소를 한다, 불기소를 한다, 어떤 처분이 나야 되는데 종결 처분이 나지 않고 있다는 계속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정권이 바뀐 것도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수사가 종결되고 그 공범들은 기소가 된 것도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종결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질질 끄면서 아무런 수사에 대한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저도 탄핵이라는 것은 비상권한입니다. 헌법에 주어진 비상권한인데 이것을
것을 너무 먼저 제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닭을 잡을 때 소를 잡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저는 이걸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남용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도이치모트 사건은 사실은 이게 2020년도에 원래 경찰이 내사하다 종결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최강욱 의원은 고발해서 다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인이 자꾸만 의견서를 내도 되는데 전혀 안 내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2021년도 3월 달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총장직을 그만뒀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두 장관,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을 계속해서 지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2년 동안에 아무런 그 기소도 없다가 그러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 등 기소된 이후에 한참 있다 기소가 되잖아요. 여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처분이라는 게 재판의 결과를 보고 하든가 아니 재판에서 여러 가지 증인들의 증언을 다 모아서 하든가 왜냐하면 이 범죄 일람표에 들어가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혐의 자체가 없어요. 거기 보면 도이치모터스의 김호수 회장의 이용당에 따른 취재 범죄 일람표 기재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기소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한동훈 장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준비해온 내용을 이제 종이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했죠. 민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것까지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자, 위헌정당 심판 거기 인용될 가능성 의미는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가능성 또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을 청구하는데 이게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그 국회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용 가능성을 예상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나서 청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위헌법률 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부만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활동이나 목적을 갖고 있으면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산 청구하면서 가집행 비슷하게 해서 이거를 정지시킬 수 있는 활동을. 그러니까 헌법적 기능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에요. 자, 이걸 빗대서 정부가 이렇게 제소하면 뭐라고 비판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탄핵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탄핵 사유가 있는 걸 선별해서 하시든가 이렇게 결정해라 이런 취지죠. 종이까지 꺼내서 준비해서 대응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쯤 되면 국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과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 언짢으실 수는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입장문을 정리해서 이렇게 기자 인터뷰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대변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여서 이제 곧 출마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짧게 보자면 이 탄핵 사유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거 헌재 자유재량이지만 사실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이게 권력분립제도가 가장 큰 그 포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특정한 검사를 탄핵하는 게 아니고 검찰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그럼 그게 권력분립제도에 반하는 거거든요. 해석을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장관을 향한 이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국회 복도에서 저는 이 의원 잘 기억을 못했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탔던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정주 의원까지 나서서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영미 의원 금수라고 표현했죠. 글쎄요.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에 대한 소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싸우는 건 좋습니다. 이런 어떤 저는 국회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품격 있게 싸우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좀 유쾌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예를 들어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린 놈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본인이 창당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정치적으로 출마를 위한 지금 수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정부나 여권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핫한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쓰게 되면 언론을 끌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회복을 한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송영길 대표 등의 발언이 청년 지지층에서는 외면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놈이라는 게 사실은 45세 이상 청년인데 예. 그 한동훈 장관이 50세가 넘었거든요. 본인은 이미 예전에 그 산업화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기득권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예. 본인이 기득권을 차지한 다음에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이 세대 교체를 원하는 청년 세대에 대해 저렇게 몰아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저렇게 세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청년들은 이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청년 소구 능력을 봉쇄하는 이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그러면 조, 추, 송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난감해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난감해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기존의 뭐 저라든지 아니면 80년대생들이라든지 정말 더 어린 90년대생들의 어떤 정치권에서의 진출을 이분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검찰하고 싸우시는 건 좋습니다. 저희들이 싸울게요. 그러니까 예. 제발 이제는 저는 어떤 그 소임을 다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저는 오히려 정치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 거취 압박에 침묵을 지키던 김기현 대표가 입을 열었죠. 급발진으로 당의 기강을 흔들면 안 된다. 이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연일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윤술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영정 앞에 꽃을 내려놓습니다. 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 106돌 기념식에 참석해 보수 진영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저는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로 태어나게 한 도시입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혁신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답변을 유보해왔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조기 예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강한 톤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당내에선 혁신위의 거듭된 압박이 사실상 지도부를 흔들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험지 출마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지난 주말 지지자 4천여 명을 모아놓고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간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뭐라 해도 할 말을 한다며 지역구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하고 삽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거취 압박에도 김기현 대표 급발진으로 당의 기강을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혁신위와 지도부, 글쎄요, 정면 충돌이라기보다는 힘겨루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힘겨루기보다는 혁신위와 지도부는 굉장히 딜레마적 관계예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성공을 해야지만 지도부도 삽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혁신위가 조기 예산하면 지도부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혁신위가 혁신안을 낸 게 지도부 중에 일부는 또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하라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도부 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포용할지 또는 어떻게 배척할지 이거에 대한 상당한 숙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런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실제 보면 네네. 근데 혁신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선거 그 대책기구가 이미 떴잖아요. 그렇죠. 기획단이 떴고 그다음에 이제 영입위원회가 떴기 때문에 혁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활동할 그 사이에 활동의 기반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혁신위 입장에서 보면 안을 내는 것이고 이거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지도부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부와 어느 정도 대화를 하게 되면 예. 이런 불협화음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혁신이라는 게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갈등을 마치 당내 분란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식하는 그것도 또한 분란의 요인이 된다. 그럼 조기 해산 얘기 나오는 거 그거는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혁신위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네네. 조기 해산은 뭐 그건 위험한 거죠. 한 분의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다가 네네. 위원장이 일단 그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혁신위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시간은 가질 수 있지만 이 안 자체를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혁신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조기 출마, 험지 출마나 출마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터무니없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이 있으면 해결된다. 이런 식의 만약에 지도부 반응이라 그러면 혁신위가 조기 해산할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 이제 험지 출마 요구 일축을 했죠. 버스 92대죠. 그러니까 4,200명을 한 자리에 모았어요. 글쎄요, 이제 혁신위와 친윤 갈등, 이 갈등 관계는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거죠. 물론 뭐 한 2달 전부터 이미 계획된 행사다라고는 했지만은 이 내용이 불거졌을 때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참석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참석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본인의 어떤 의지 표현을 하신 거라고 좀 보고요. 글쎄요, 저는 이게 서울 가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불출마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결정을 아직 모른다. 네, 뭐 사상에서 계속 그냥 그 출마를 하시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민주당에서도 김은계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내놨지만은 그 어떤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 그 대표와 그다음에 집행부가 이걸 수용을 해주는 모양새를 갖춰야지만 힘이 받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혁신위의 안건들이 지금 한 3가지 정도 내놨습니다만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이것을 뭐 받아준다 만다의 어떤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뭐 1호 안건인 통합과 관련해가지고는 오히려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신당을 창당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통합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어떤 그 김기현 대표가 저는 거취를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이라도 일단은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것이 혁신위가 12월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정책물을 좀 알아야 이해가 돼요. 저분이 지금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희생을 당의 이제 국민적 메시지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나도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2012년도 이분이 친이계잖아요. 친박계 비대위원장 들어서자마자 공천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20대 때인가요? 그때 19대 때인가 20대 때인가 그때는 또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 출마했는데 1.6%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의 공천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당의 공천 없으면 위험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올 건데 따라가는 과정에서 나를 좀 내 정치 역사 한번 봐줘라 이거고 사상에 국회의원 출마 안 하고 만약에 부산시장 등의 향후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다면 본인이 저런 행보가 굳이 눈살을 찌푸릴 건 아닌 것 같고 희생이라는 게 사실은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결국은 이 당을 위해서 국민적 메시지용으로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문제지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년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중진의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 여기에 호응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부 당내에서 역학구도상 일부 의원들이나 또 여론에 의하면 장제원 의원이 마치 이게 혁신의 갈림길, 혁신의 기조, 혁신의 표시처럼 보이잖아요. 이분이 불출마하면 혁신이 되는 거고 아니면 혁신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안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 이제 다음 국힘당이 이제 끝나고 지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면 그 민주당이 이제 계파 갈등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험지 출마를 이재명 대표는 거부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상황은 어떻게 봅니까, 이 상황은? 그러니까 저는 험지 출마에 대한 내용은 의견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현우 의원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인천 계양구에서 당선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초선 의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계양구로 옮겨가면서 계양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굳이 험지 출마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계양구 주민들에 대한 어떤 또 약속 위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굳이 험지 출마를 통해서 얻을 이익보다는 전략적으로도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험지 출마를 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강성 지지층과의 단절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 의원 등 조만간 비명계 공동 모임 이르면 이번 주 뭐 2, 3일 내에 뭐 이렇게 해서 공동 모임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압박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 리더십이 공고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심리죠, 일종의 병행심리. 네. 병행심리 이후에 이제 별도 선고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당내에서 분란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예.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안동 등에 이렇게 아주 험지로 가서 출마한다 그러면 이걸 모두 다 수습할 수가 있죠. 네. 선거 전략상으로도 좋고.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본인 리스크를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당내에서 위상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법 리스크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대항을 나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쪽하고는 어느 정도 연대가 돼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낙연 전 지사를 따르는 분들하고의 연대 가능성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강성 지지층과 약간의 결을 두고 그렇게 해서 당내에 수습해가는 방향으로 좀 틀지 않을까.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 수습하지 않고는요. 저희도 보셨잖아요. 이게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선거에는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네. 저분들이 만약에 당내에서 안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안 나가고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선거 시즌에 안 나가고 당내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가장 무서워요. 아하. 차라리 밖에 나가서 계속 공격을 하면은 예. 그건 별 목소리가 아닌데 따라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약간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친문하고의 어떻든 연대 가능성 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비명과의 관계도 좀 언급은 좀 해주셨어요. 네.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친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은 또 친명 성향으로 많이 돌아서기도 했고요. 그 또, 안에서? 네, 그럼요. 뭐 두 그룹이 어떤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관망하면서 저는 어차피 그 대표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는 가야 한다는 것이 당 내에서는 어떤 주류적 기류고 저는 그렇지만은 어떤 그 소위 비명계 그러니까 예. 소신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이러한 또 당 내에서의 쓴소리는 저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없으면 이게 과연 민주적 정당인가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요. 예. 이것이 당내 분란이 아니라 어떤 당내 민주주의를 더욱더 투명하게 하고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비명계의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냥 뭐 무시하시지 마시고 예.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참고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는 아직 그 저 모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뭐 다 얘기 나온 게 있는지 이낙연 대표, 현 대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와 비명계가 합류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지금 뭐 활동을 하고는 계시지만은 예. 정치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본인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요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명계도 12월을 시한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 창당 시 12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에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